조선의 선비로는 무척 드물게요. 자연과학을 탐구했고 청나라를 오가며 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했던 인물, 신분제 타파를 주장하기도 한 진짜 알물 추구했던 홍대용. 오늘의 이야기 주제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9월 3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준 PD입니다. 학창시절에 몇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학자로 기억을 하고 계시죠? 저도 그런데 홍대용이라는 선비입니다. 홍대용의 고전 중에 의산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풍자한 이 과학 소설 내지는 에세이라는 점에서 갈릴레이의 천동설 같은 서구의 아주 유명한 작품들과도 비견이 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30분 책 읽기 매주 월요일에는 이윤호의 고전 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고전 읽기에서 의산문답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럼 잠시 뒤에 이윤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또 한 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제가 멋들어지게 오프닝을 열 자신이 없었어요. 멋들어지게 했는데요. 이 홍대용, 네.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때, 예. 이 실학자로, 소개가 된 그런 텍스트로만 만났던 그런 선비이자 학자이고, 그런데, 의산문답이라는 책, 제가 살짝 들여다보니까는, 어떤 데서는 과학, 소설로, 또 어떤 데서는 에세이, 산문집으로,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어떤 책인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문학으로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네. 일단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에 있어서는, 소설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산문으로서 읽히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박지원의 호질과 함께 약간 이제 홍대용보다 약간 후배죠. 네. 이 박지원의 호질과 함께 그 당시에 풍자문학으로서 아주 의미 있었던, 더욱이나 단순히 그것이 이제 문학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철학과 천문학을 포함한 네. 자연과학들이 그 안에는 이렇게 녹아서 네. 아주 의미 있는 철학적인 의미의 소설이기도 하고 산문이기도 한 네. 그런 문답 형식의 어떤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개화 이후에 개화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서구적 사상 혹은 서구적 패러다임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일들이 이제 기본 그 사고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화 즉 그 꽃이 피고 이런 문제도 이제 서구 사상이 들어오면서 규정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19세기에 개방과 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과학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는 과학이 없었다는, 의미를, 안에서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철학사, 미술사, 음악사, 이런 것들을 쫙 볼 때, 이러자면 서양 철학이 철학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한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칸트로부터 출발하는 이제 근대 철학까지. 그래서 꽁트나 듀이까지를 이어지는 일련의 철학사의 흐름 속에서 철학 그러면 서구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학만 하더라도 우리의 의학은
한의학이라고 하고 서양의 의학을 의학이라고 하는 의학이라고. 거죠. 예. 그래서 의사 그러면 서양 의사들을 의사라고 하고 한의사들은 따로 한의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은 한의사들은 의사 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갈 때 그 한의사들은 그냥 일반 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약간은 균형을 잡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사상의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그 송나라의 주자가 주작을 만들어낸 이후로 저는 그 16세기에 그 퇴계 이항이나 그 율곡이가 논쟁을 벌이면서 진행해왔던 그러한 흐름들이 중국을 넘어서고 있다고 이미 생각하고요. 또 17, 18세기에 있었던 실학사상으로서의 다산이나 이 담원 홍대영, 그 다음에 이제 연암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이라는 것은 대단히 지성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이후에 그 구한말의 그 최재우의 그 동경대전이나 이런 책들은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지성사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사문답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의사문답은 다 아시다시피 조선 후기 18세기에 그 담원 홍대용의 그 사상을 집대성한 책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은 소설이기도 하고 산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국 동북 지방에 가면 명산 의물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게 의산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것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문답 형식의 글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의산에서 벌어지는 문답이다. 묻고 답한 것이다. 거기에는 크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허자라는 인물과 시롱이라는 인물이죠. 허자와 시롱. 예, 그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허자는 뭐라고 할까요? 헛것 혹은 쓸모없는 것 혹은 뭐 그런 허하다 할 때의 의미일 거고요. 시롱은 실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두 인물이 이제 의산에서 만나서 서로 문답을 서로를 소개하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문답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학사상을 통해서 우주론과 그 역사론 그리고 인간의 뭐라고 할까요? 내면 탐구 그런 철학의 문제까지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철학 소설이라고도 하고 이 글을 철학 산문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의산이라는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의산은 사실 조선과 중국의 경계에 있어서 네. 그 지리적 경계성이 되게 중시되었고 허자가 이제 중국에서 30년을 돌을 닦고 막 온갖 진리를 다 터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의산에 가서 시롱을 만나면서 이제 작살납니다. 그야말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인물균 사상, 홍대용의 담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죠. 사랑과 물, 사물은 귤, 동일하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인물군 사상과 그리고 천문지리론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또 재밌는 생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역외 춘추론입니다. 조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이러자면 유학에서는 천지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나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또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처지에서 보면 사람이나 동식물, 자연물이나 다 마찬가지이죠. 이런 원리에서 생각해 보면 만물의 생성 근원이며 자연철학의 원리가 결국은 하나는 아닌가. 그래서 우주에는 무한한 별들의 세계가 있고 별들은 무한히 운동하고 결국 위도 아래도 없고
그리고 안과 밖도 없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주 무한론과 인물균 사상을 이제 하나로 묶어 있죠. 이것은 중심 개념이라고 하는 기존의 개념들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또 재밌는 역의 춘추론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중화론의 관점에서 중국이 중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변방입니다. 그래서 뭐 서나라 서의 오랑캐 융이라 서융과 동이와 그다음에 남적과 남만과 북적이라고 하는 네 개의 오랑캐를 중심으로 이제 가운데 중심이 있고 변두리가 있는 중화 사상이죠. 이것이 이제 중심주의론이고 언제나 이제 서구 사상이던 중화론이던 간에 이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중심과 주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재밌는 게 우주론과 그리고 인물균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춘추라고 하는 중국 역사, 중심주의 역사죠. 이것뿐만 아니라 역의 춘추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민족에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자체에 의미가 있다. 춘추는 그저 중국의 역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어떤 중심주의를 해체하려고 하는 사상이 담원의 중심 사상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자연과학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 내에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바로 이 의산문답의 핵심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산문답은 단순히 과거 18세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중심주의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라던가 또 중국의 중화주의적 관점이라던가 또 우리주의라고 하는 우리 중심주의. 그래서 너희는 다 주변적이고 너희는 다 하나의 타자가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 의산문답은 중요한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홍대용의 사상은 조선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최고의 지적 성과물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쓰게 되는데요. 담원 홍대용은 흔히 북학파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혼천이를 만든 과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주에 대한 지구본 같은 것들을 다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의산문답의 지은이라는 사실에서 주인공인 허자와 실황을 하나로 지향한 인물이라면 그의 가장 방불한 이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홍대용은 일찌감치 벼슬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공부하면서 실학에 정진하고 고학과 상수학은 물론 수학과 음악에서도 대단히 밝은 백과사전류의 통합과학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엄청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29살부터 2대의 혼천이를 만들어 집에 농수각이라는 천문관측소를 만들기도 했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요. 그 나이가 29, 30이 되기 전에 이미 천문관측기를 자기가 만들었고 35살에는 중국의 연행을 다녀와서 네. 담원연기와 을병연행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여행 문집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여행 에세이죠.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이제 여행 가이드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막 후배들이 이제 대거 연행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지금 여행소로 보면 아마 론리나 백배 즐기기 이런 것보다 훨씬 뛰어난 여행소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당대에 가야금이나 양금, 피아노도 대단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산문답이라는 문제의 저작을 남기고 또 이러한 연행의 체험과 스스로 학문적 성취 그리고 철학과 시대정신의 어떤 총화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허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허자라는 이가 숨어서 30년쯤 독서를 합니다.
정말 돌을 닦고 오죠.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천지의 조화와 성명의 미모함을 깊이 연구하고 오행의 근원과 상교의 진리를 통달합니다. 물론 가상의 인물인 거죠. 예, 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를 밝히려, 사람이 삶이란 무엇이냐, 이걸 밝히려고 이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학문을 유세하게 되죠. 그러나, 놀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듣는 자마다 막 비웃고 있었고, 그래서 허자가 탄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작은 지혜와 더불어 큰 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비열한 세속의 사랑과 더불어 돌을 말할 수 없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죠. 그래서 실망한 허자가 중원으로 여행하여 자기의 학문을 알아듣 선배를 찾아서 이제 막 헤맵니다. 그리하여 영경에서 놀면서 영경 선비들과 담론으로 2달을 보내요. 그렇지만 중국 땅에서도 결국 자기를 알아줄 수 있었던 학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탄식하면서 이번에는 논어에 나오는 어떤 과정을 살짝 이제 패러디하죠. 주공이 새했는가, 철인이 말랐는가, 나의 도가 잘못됐는가 이러면서 이제 공자가 죽기 전에 이제 주공이 꿈에서 보이지 않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살짝 빗대어 이제 공자의 자기의 수준을 공자의 수준으로 이제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2 나라의 경계가 있는 의무로산, 예. 그러니까 의산에서 예. 이제 들어갔다가 엄청난 괴물을 하나 만나는 거죠. 시롱. 그게 이제 시롱이죠. 그래서 뽐내던 30년간의 학문이 이제 여지없이 허학으로 이제 작살납니다. 정말 샅샅이 해체되고 실학 논쟁으로부터 우주 무한론에 이르는 철학 문답으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면서 되게 됩니다. 그 작품의 문학적, 철학적 상징성은 인물을 허와 실로 이름 지은 대리적 설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허자는 그 당시에 허학에 몰두하는, 즉 관념적인 학문에 몰두하는 세속적인 유학자, 특히 조선의 유학자들을 이제 풍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성현의 글을 읽고 커서는 시래의 공부를 익히고 음양의 변화와 인물의 이치를 탐구한 그런 유학자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기르기는 충경으로 하고 이를 꾀하기는 성실과 민첩으로 했으며 유계에 두루 배웠으며 결국에는 육경에 통하고 정주의 학설에 절충했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유학자의 학문적 줄거리를 갖춘 학자들을 빗대어 허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30년의 공부가 허학으로 해체당하는 과정을 겪는데요. 결국 세속 학문이 그 허학으로 해체당하는 데는 그 거짓됨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들이 헛되기 때문에 30년을 숨어서 공부해봤자 모두가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의 당시 그런 선비들과 뿐만 아니라 한문문화권에 있는 중국에도 중국 선비들을 향해서도 내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허학의 진단은 이를 지향하고 이제 만들어내는 실학으로 그 이어지게 만들게 되는데요. 허자가 시롱을 만나면서 허학을 해체하는 과정에 시종 2 사람의 문답으로 이어지고 서사적 줄거리나 소설적 결말은 그 이야기에서 없습니다. 뭐 이렇게 기승전결 이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막 까고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시롱은 허자를 야단치고 허자는 네. 계속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의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치는 시롱의 그 지적 놀라움은 정말 지적 성취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일일이 다 답하면서 이제 허자를 꾸짖게 되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그 허자와 시롱 모두가 대단한 이제 내공이 쌓여 있다는 걸 그 안에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이 의산문답을 홍대홍이 가장 친했던 후배이자 친구였던 이제 박지원의 호질이라고 하는 소설가 이제 빗대어서 당시에 네. 최고의 성과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홍대홍은 이제 통합과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철학과 문학과 역사학과 자연과학과 수학과 음악에 이른 방대한 사상을 이룬 사람이고 이 의사문답은 이런 그의 통학과 어떤 통섭 그런 사상을 가장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있는 사상을 잘 보면 인물균이라고 하는 만물이 서로가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것이 우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인과 물의 균등한 어떤 입장을 다룬 인물균 사상이라던가 이게 이제 장자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장자가 얘기하는 이제 사상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인간과 사물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재물론이 있는데요. 이 재물론과 인물균 사상이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인물균 사상을 통해서 우주무한론. 그래서 우리가 운물한 개구리처럼 여기서 보니까 자꾸 위계를 따리는데 큰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위계가 없다. 오른쪽도 왼쪽도 없고 위도 아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주무한론을 얘기하죠.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그 관점을 가지고 역의 춘추론. 세상은 모두 공평하고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서양으로 가면 그 청계의 고원이나 이런 의미도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대한 것들을 18세기에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허자가 갖고 있는 사상이 낱낱이 해체되는 데는 바로 마음의 거짓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헛되면 예의가 헛되고 예의가 헛되면 헛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 자신에게 헛되면 남에게도 헛되고 남에게 헛되면 온 천하에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 도학의 미혹은 반드시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니 그대가 그것을 아는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관념적 사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의 의미를 성찰하고 세상을 통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미혹됨에 있다는 것을 홍대홍은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헛됨이 도학의 미혹을 갖게 되고 천하는 결국 이 도학으로 인하여 어지럽히는 허학으로 진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대홍의 이제 스승 중에 김원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0대 배웠던 그 스승의 제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일찍이 묻고 배우는 것은 참마음에 있고 행하는 바는 실용적인 일이었으니 실심으로 실사를 행하면 허물이 적고 업을 이룰 수 있다고 한 스승의 교훈을 상기하게 됩니다. 특히 그 실심과 실사가 세속의 선비의 삐뚤어진 학문과 실용 없는 학문이 대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배우고 힘쓰며 중국의 친구에게도 끊임없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능적이고 도구적 학문이 아니라 실심학이었다는 점이 홍대홍에서 대단히 놀라운 점이고요. 단순히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도구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용적인 실학이 아니고 사실은 그 마음과 몸과 우주와 생명이 모두 하나가 되는 실심학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 의산문답이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의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의산문답에 등장한 허자라는 사람은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그 많은 유학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지배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숭앙하던 그 관습적이고 인습적인 상식과 그들이 이성이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것들이었겠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기득권적인 그런 것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당시에 이런 자연과학에 어떤 놀라운 성취가 있었단 말이야 할 정도로 홍대홍이 대단합니다. 지구 측의 자전이 어떻게 벌어지고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옛날의 고전의 언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상을 파헤쳐가고 깨달아가던 사람한테 그때 그 유교에 물론 유교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너무 심하게 집착해가지고 빠져든 사람들 얼마나 웃겨 보였을까요? 정말 한심한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도
허자와 실용이 예. 구분이 분명히 돼 있을 텐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허자고 어떤 사람들이 실용인지 참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네요. 짧은 시간에 의산문답이라는 홍대용의 귀한 책을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9월 30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과학 에세이, 과학 소설, 철학 에세이, 철학 소설 한 가지로 규정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고전이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선비 홍대용의 의산문답입니다. 30분 책 읽기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